저는 북한 어부였습니다. 러시아 구치소에서 마피아를 만나 탈출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하 30도 러시아 구치소. 2주 후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저와 제 가족은 끝입니다. 정치범 수용소행이죠. 그런데 옆 감방에 문신투성이 러시아 마피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빼내줄게. 대신 나와 함께 5,000km를 탈출해야 해. 저는 23 청년 어부였습니다. 명태를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에 표류했고 러시아 땅에 떠밀려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의 지옥 같은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5일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원산 앞바다에서 낡은 목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투둑 투둑 투두두둑. 엔진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꼭 잡아야 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에는 어머니와 16살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가장은 23인 제가 된 거죠. 배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났습니다. 12월의 동해는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추울수록 명태가 잘 잡힙니다. 저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어부로 살 운명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예상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심 80m. 저는 능숙하게 그물을 내렸습니다.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이건 일상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별이 많은 날은 행운의 날이라고.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새벽 5시 15분 갑자기 날씨가 돌변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2m, 3m, 4m. 작은 목선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안 돼. 저는 황급히 그물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때 큰 파도 하나가 배를 덮쳤습니다. 콱과과광. 배가 크게 흔들렸고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퍽. 엔진이 멈췄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급히 엔진실로 달려갔습니다. 엔진을 만져봤더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과열된 겁니다. 필사적으로 수리하려 했지만 부품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배는 통제를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를 잡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겁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희망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원산 앞바다에서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어머니, 동생아,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는 건가요? 눈물이 흘렀지만 바닷바람이 빠르게 말려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절망감.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낯선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러시아어였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제복을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러시아 경찰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저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 촉감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러시아 땅에 있었고 불법 입국자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저를 경찰차로 끌고 갔습니다. 차 창문 밖으로 낯선 간판들, 낯선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30분을 달려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구치소였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끼익. 어두운 복도로 끌려갔습니다.
양쪽으로 감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안에서는 여러 언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불법 입국자들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다. 경찰은 저를 한 감방 앞에 세웠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냄새가 심했습니다. 꽝! 철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첫날 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가 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동생아. 작은 목소리로 가족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족은 저를 찾고 있을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철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쟁반을 밀어 넣었습니다. 검은 빵 한 조각과 묽은 수프. 그것이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빵은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물에 적셔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구치소의 하루는 느렸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점호, 그리고 긴 기다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벽에 금을 그어가며 날짜를 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2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감방에는 다른 수감자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고독이었습니다. 2개월째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는 꿈, 파도에 휩쓸리는 꿈, 그리고 아버지가 손을 뻗는 꿈. 미녀가 이리 와.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뻗으면 아버지는 점점 멀어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하지만 주위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감방만이 저를 맞았습니다. 3개월째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본 적이 없었지만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저를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김민혁. 조선족 중국인 통역관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김민혁입니다. 넌 불법으로 러시아에 입국해서 북한으로 송환될 거야. 송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탈북 시도로 간주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겁니다. 가족들도 처벌받을 겁니다. 아니, 안 됩니다. 저는 고의로 온 게 아니에요. 풍랑 때문에 표류한 거예요. 테이블을 쳤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신문관은 냉담했습니다. 그건 너의 나라 정부가 판단할 일이야. 2주 후에 송환 절차가 시작될 거야.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동생아, 미안해요. 제가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돌벽이 이마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4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제 감방에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인 수감자였습니다. 키가 190cm는 촉히 넘어 보이는 거고, 얼굴과 팔에는 온통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 못해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웃었습니다. 한국말? 조금 할 줄 알아.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 이름은 알렉세이. 넌? 김민혁입니다. 민혁. 좋은 이름이네. 알렉세이는 자리에 앉아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고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북한 사람이지? 어떻게 아셨어요? 억양. 그리고 눈빛. 난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 난 사업가야. 뭐? 불법 사업까지만.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물건을 거래해서. 저는 알렉세이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피아. 조직폭력배.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4개월 만에 처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부입니다. 풍랑에 표류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래? 불쌍한 놈. 알렉세이는 담배를 제게 건넸습니다. 피워. 저는 담배를. 괜찮아. 여기선 담배가 위로야.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처음 피우는 담배였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렉세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소련 붕괴 후 혼란의 시대에 자랐다고, 범죄 조직에 들어가 생존했다고. 하지만 아내와 아들이 있다고, 그들을 위해 돈을 벌었다고. 내 아들은 올해 5살이야. 작년에 처음 아빠라고 불렀어. 그때 정말 행복했어. 알렉세이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걸렸어. 밀수 혐의. 3년형을 받았지. 3년. 아들이 8살이 되면 나갈 수 있어. 그때까지 견뎌야지. 거친 외모 뒤에 숨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2주 후에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렉세이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민혁. 네? 넌 살고 싶어? 네, 살고 싶어요. 그럼 살아야지. 알렉세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무슨? 조용히 해. 벽에 귀가 있어. 알렉세이는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한테 빚진 사람들이 많아. 간수들 중에도 있지. 내가 그들에게 연락할 수 있어. 하지만 거래가 있어. 넌 나를 도와야 해.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새로운 루트. 사람을 이동시키는 루트. 탈북자들을 위한. 넌 그 첫 번째 손님이 될 거야. 저는 알렉세이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도우시려는 거죠? 알렉세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동생이 있었어. 너처럼 23이었지. 10년 전에 죽었어. 흑해에서 배가 침몰했어. 나는 그때 그를 구하지 못했어. 알렉세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 동생을 닮았어. 눈빛이, 그 필사적인 눈빛이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알렉세이 형님, 됐어. 감상적인 건 여기까지. 내일부터 계획을 짜자. 우린 2주밖에 없어. 그날 밤부터 저희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세이 형님은 구치소 안에서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접촉은 간수 이반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러시아인으로 형님에게 도박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반, 그 북한 놈 송환 연기시켜. 한 개월만. 식사 시간에 형님이 이반에게 말했습니다. 미쳤어? 그건 불가능해. 가능해. 서류를 조작하면 돼. 넌 행정실에 출입할 수 있잖아. 내 빚 8만 루블 탕감해 줄게. 이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8만 루블은 그의 3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한 개월이 끝이야. 충분해. 첫 번째 관문이 열렸습니다. 제 송환은 1개월 연기되었습니다. 이유는 서류 미비였습니다. 그 사이 형님은 바깥의 조직원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변호사 안드레이를 통해 위조 여권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중국인 왕민이 되었습니다. 운전사 유리도 섭외했습니다. 화물 트럭 운전사로 시베리아 횡단 도로를 수없이 오간 베테랑이었습니다. 운송 경로가 확보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울란우데, 울란바토르. 총 거리 5,000km였습니다. 4주째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날 밤 형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혁, 내일이야. 네? 내일 밤 11시. 간수 교대 시간. 이반이 내 감방문을 열어둘 거야. 폭도 끝 비상구로 나가. 뒤쪽 주차장에 유리에 트럭이 대기하고 있을 거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형님은요? 난 여기 남아. 하지만 민혁, 난 3년형이야. 넌 송환이야. 둘은 달라. 형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 살아야 해. 자유로워져야 해. 그리고 나중에 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 아빠가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다고.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고.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렉세이 형님, 울지마. 남자답지 못하게. 형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집 주소야. 그리고 내 아내 이름. 나탈리아. 내가 만약 자유를 얻으면 그녀에게 연락해줘.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형님은 낡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주신 거야. 이걸 가지고 가. 너를 지켜줄 거야.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서 데워졌습니다.
형님,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도 돼. 그냥 잘 살아. 그게 내 보답이야. 저희는 포옹했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형제처럼. 다음 날 밤 11시, 저는 감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10시 58분. 2분 남았습니다. 11시. 딸각. 감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반이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벌떡 일어났습니다. 폭도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간수들은 교대 시간이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폭도를 달렸습니다.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주차장에 화물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운전석에서 손짓했습니다. 빨리 타. 화물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목재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 뒤에 숨어.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 상자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부르르릉.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쿵쿵쿵쿵쿵쿵. 5분 후 구치소 정문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신분증. 화물은? 목재요. 하바롭스크로 가요. 경비는 화물칸을 살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빛이 상자들을 훑었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제발, 제발. 좋아, 통과.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자유였습니다.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오직 트럭의 헤드라이트만이 앞을 비췄습니다. 저는 화물칸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웠습니다. 4월의 시베리아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형님이 준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형님, 제가 꼭 살아서 자유를 얻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트럭이 멈췄습니다. 유리가 화물칸 문을 열었습니다. 나와. 아침 먹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하바롭스크까지 300km 남았어. 오늘 저녁에 도착할 거야. 유리는 빵과 소시지를 꺼냈습니다. 먹어. 그리고 화장실 다녀와. 다음 휴게소까지는 4시간이야.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4개월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리. 됐어. 난 돈 받고 하는 일이야. 하지만 유리의 말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바롭스크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트럭은 도시 외곽의 한 창고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어. 내일 다른 차가 올 거야. 그 차가 너를 이르쿠츠크까지 데려다 줄 거야. 유리, 당신은요? 난 여기까지야. 내 임무는 끝났어. 유리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만 루블. 알렉세이가 너 줄 돈이래. 가져. 이런. 너무 많은데요. 가져. 앞으로 돈 쓸 일 많아. 잘 가, 꼬마. 그리고 잡히지 마. 유리는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트럭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고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하지만 숨을 곳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이 되자 별이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왕밍. 낯선 남자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제 가명이었습니다. 네, 저예요. 나는 장이야. 이르쿠츠크까지 데려다 줄 거야. 준비됐어? 네. 장의 차는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안에는 다른 중국인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불법 신분이었습니다. 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르쿠츠크까지 거리는 2500km. 예상 시간은 40시간이었습니다. 차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는 숲 타이가. 시베리아의 거대한 침엽수림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 또 나무. 가끔 작은 마을이 보였지만 대부분은 황량했습니다. 첫 번째 탈출이야? 옆자리에 중국인 노동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세 번째야. 2번 잡혔어. 그래도 또 시도하는 거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중국에 가족이 있거든. 돈을 벌어야 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이르쿠츠크에 도착했습니다. 바이칼 호수 근처의 도시.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통과 지점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내려. 역 근처 붉은 별 호텔로 가. 거기 주인이 다음 단계를 알려줄 거야. 감사합니다, 장. 조심해. 여기는 경찰이 많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역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붉은 별 호텔은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이 삐걱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세이가 소개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의 중년 여성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시만요. 여성은 한 남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러시아인이었습니다. 나는 보리스야. 알렉세이의 친구. 넌 왕민이지? 네, 따라와. 보리스는 저를 2층 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3일 쉬어. 그 사이에 다음 준비를 할 거야.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울란우데. 거기서 몽골 국경까지. 그리고 울란바토르. 거기가 마지막이야.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끝이야.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자유의 마지막 문. 고맙습니다, 보리스. 됐어. 알렉세이가 내 목숨을 구했거든. 이 정도는 해줘야지. 보리스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했습니다. 6개월 만에 누워보는 제대로 된 침대. 눈물이 났습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3일 후 보리스가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어. 오늘 밤 출발이야. 화물 기차로 울란우데까지 가. 밤 10시 이르쿠츠크 화물역. 보리스는 저를 한 화물칸으로 데려갔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내일 아침 울란우데에 도착할 거야. 알겠습니다. 화물칸으로 올라갔습니다. 안은 컴컴했습니다. 행운을 빌어, 왕밍. 보리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규칙적인 소리. 바닥에 앉았습니다. 추웠지만 이제 익숙했습니다. 형님의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주었습니다. 형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차가 멈췄습니다. 울란우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물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러시아 도시였습니다. 보리스가 준 쪽지를 꺼냈습니다. 레닌 거리 45번지 빨간 문. 택시를 잡았습니다. 레닌 거리 45번지요. 20분 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빨간 문. 2층 목조 건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몽골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왕밍. 네, 나는 바트야. 들어와. 바트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먹어. 양고기 수프를 내왔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내일 국경을 넘을 거야. 어떻게요? 밀수 트럭. 내 사촌이 운전해. 검문소 경비들은 돈을 받았어. 통과는 문제없어.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 알렉세이가 내 형을 구했거든. 3년 전에. 또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새삼 형님의 영향력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러시아 몽골 국경. 바트의 사촌 운전사가 트럭을 몰았습니다. 저는 화물칸에 숨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트럭이 멈췄습니다. 서류. 경비가 말했습니다. 운전사는 서류와 함께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경비는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통과.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몽골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몽골의 수도. 트럭은 시내 한 여관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내려. 여관 주인에게 푸른 하늘이라고 말해. 감사합니다.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푸른 하늘.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사무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만 가면 돼. 하지만 마지막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한국 대사관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몽골 경찰의 눈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3일을 기다렸습니다. 상황을 살폈습니다. 대사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오늘 가는 거였습니다. 아침 9시 여관을 나섰습니다. 걸어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30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태극기.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태극기. 6개월 만에 보는 조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저를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비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한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민혁입니다. 언제 북한을 떠나셨나요? 2018년 12월 15일입니다. 직원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표류, 러시아 구치소, 알렉세이 형님, 시베리아 횡단, 그리고 국경.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네요. 이제 저는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네, 절차가 필요하지만 가능합니다.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주 후 저는 몽골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대한항공 K872편.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까지 3시간 30분. 창가 좌석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바다가 보였습니다. 서해. 그리고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건물들, 도로들, 사람들. 쿵.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고 멈췄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인파 속을 걸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어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편안했습니다.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었습니다. 입국 심사. 탈북민이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 심사대로 안내되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혁 씨 맞으신가요? 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직원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6개월간의 여정.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 모든 희망.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5월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살아남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형님의 십자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가 준 쪽지를 꺼냈습니다. 형님의 집 주소와 아내 나탈리아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약속 지킬게요. 형님 아들에게 꼭 이야기해 줄게요. 아버지가 영웅이었다고.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경제, 한국 문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정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공사장 일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작은 횟집을 열었습니다. 구로구 골목 안쪽.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빙하의 형제. 벽에는 형님과 찍은 사진을 걸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나온 후 형님이 보내준 거였습니다. 편지와 함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에게.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출소까지 2년 남았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힘이 났어. 고맙다, 동생. 내가 살아준 덕분에 나도 견딜 수 있어. 언젠가 만나자. 그때는 술 한잔하자고. 너의 형 알렉세이. 저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가게에 걸어두었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사장님, 빙하의 형제가 무슨 뜻이에요? 그럼 저는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형님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탈북민이 운영하는 횟집이라고.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러시아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어눌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알렉세이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편지에 이 가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형님이? 네, 제 이름은 드미트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들 알렉산더예요.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드미트리를 꼭 안았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출소하셨어요. 지금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세요. 합법적으로요. 드미트리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전해달래요.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형님의 글씨였습니다. 민혁에게.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출소했어. 이제 자유야. 너처럼. 내 아들 드미트리가 너를 찾아갈 거야. 그리고 내 손자도.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야. 내 한국 이름으로 지었어. 민혁의 혁은 러시아어로 알렉산더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고맙다, 동생. 내가 살아준 덕분에 나도 힘을 얻었어. 감옥에서 3년 너무 길었지만 견딜 수 있었어. 네가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 때문에. 언젠가 만나자. 그때는 술 한잔하자고. 너의 형 알렉세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드미트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제 삼촌이라고. 드미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알렉산더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영웅이야. 그리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지. 알렉산더는 순수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삼촌, 나중에 할아버지 이야기 더 들려줘요. 그럼. 들려줄게. 내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날 밤 드미트리와 함께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줬습니다. 드미트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구한 동생 이야기를. 그 이야기 덕분에 저도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형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저는 평생 이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라고. 당신도 누군가를 도우세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날 이후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2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날 형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께. 저는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형님이 준 자유를 낭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꼭 만나러 갈게요. 블라디보스토크로.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당신의 동생 민혁. 2025년 겨울. 저는 마침내 러시아를 다시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광객으로. 합법적으로. 형님의 식당 앞에 섰습니다. 바다의 형제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주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휘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알렉세이 형님이었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형님, 민혁.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형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건강해 보여. 형님도요. 많이 늙으셨지만요. 이 녀석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보드카를 마시며 6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형님, 그때 왜 저를 도우셨어요? 물었습니다. 형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동생을 구하지 못했잖아. 10년 전에. 바다에서. 그런데 넌 내 동생과 똑같은 나이였어. 똑같은 눈빛이었어. 살고 싶다는 필사적인 눈빛. 나는 이번에는 구하고 싶었어.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줬어. 자유를 얻었어. 그걸 보고 나도 변했어. 고맙다, 민혁. 내가 나를 구원했어.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둘 다 서로를 구원한 거네. 웃었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형제에게. 그날 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저희는 부두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형님. 응? 저 6년 전 그날 밤 생각나요. 감방에서. 매일 생각나지.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나도 다 동생.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수감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제였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23 북한 어부가 러시아 마피아를 만나 5,000km를 탈출한 이야기. 빙하처럼 차가운 곳에서 불처럼 뜨거운 형제애가 태어난 이야기. 저는 지금도 서울에서 빙하의 형제 횟집을 운영합니다. 알렉세이 형님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바다의 형제 식당을 운영합니다. 저희는 매년 한 번씩 만납니다.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여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저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저희가 여전히 형제라는 것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